안녕. 여러분 안녕. 문화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녹화하려고 해요. 오늘은 별에는 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지사항을 전하느라 수업을 다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별에는 밤을 다시 처음부터 영상 녹화를 할 테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오늘은 별에는 밤 다시 볼 건데, 자, 이 작품 해제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별에는 밤이라는 작품은 밤하늘의 별, 자, 별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 시의 제재가 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별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혼자 밝게 빛나는 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음, 되게 저번에 얘기했겠지만 뭐 저 별은 자기 별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별에게 소중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별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별의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별을 통해라고 말이 나와 있죠. 자, 별을 통해서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회상한다. 자, 회상하기 때문에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별의 의미를 몇 개 정리해 줄 테니까 이해만 해보세요.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회상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될 거고, 그렇죠? 이상에 대한 동경. 자, 어떠한 별이라는 건 결국 내 이상에 대한 동경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밝게 빛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 별 속에서 별이라는 게 이상에 대한 동경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의 화자 그리고 작가는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라고 얘기했죠.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다 보니까 이 이상세계라는 것은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과거의 어떤 순수했던 시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화자가 나중에 미래에 추구하게 될 좀 더 이상적인 조국 정복의 어떠한 세계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따가 구분을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이따가 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상세계의 동경과 같이 쓰이면서 그게 되게 헷갈리는데 그럼 별이 그냥 별 자체가 이상적인 세계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년에서 이 별에 봄이 온다고 하거든요. 자, 별에 봄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년에서 봄과 겨울이 대비되면서 겨울이라는 건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봄이라는 거는 조국 광복을 이룬 어떠한 평화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 조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마지막 년에서 볼 수 있는 별은 우리 그냥 조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 그 별에 봄이 온다라고 했을 때 아, 조국 광복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기 성찰을 보여주는 화자의 모습. 자, 자기 성찰을 보여준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 별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한다. 어떤 성찰의 매개체라고 될 수도 있겠네요. 별의 촘촘한 가을밤을 배경으로 자 현재 처지는 현재 화자가 있는 계절은 가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배경으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더듬는 화자는 별을 하나하나 헤아린다. 자 헤아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세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한 별을 헤아리며 아름다운 어린 시절에 대한 애틋함. 자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체와 현실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했던 시절. 하지만 지금은 없어져 버린 시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어린 시절에 대한 애틋함이라는 것은 곧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순수했던 것에 대한 그리움, 추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이름을 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써본대. 자, 별이라는 건 내가 추구하는 되게 순수하고 되게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내 이름을 쓴다. 자, 내 이름을 쓰는데 자, 다시 지워버린대요. 덮어버린대요. 어때요? 별이라는 건 나의 과거에 소중했던 것들이 보고 있는 건데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어때요? 내 이름이 아직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별들이 내려다 보는 곳에서 그 내 이름을 떳떳하게 쓸 수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끄러움의 정서를 느낄 거고 이름을 써 보인다. 이름을 쓴다라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써버렸는데 흙으로 덮어버렸어. 왜? 부끄러우니까. 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성찰했다는 거겠죠. 음. 그리고 반성한다. 하지만, 자,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에서 어떠한 시상의 전환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떠한 성찰시라는 것은 성찰 전과 후가 있기 때문에 그 성찰 전은 내 부끄러운 자라면은 성찰 후가 되면은 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이상적이고 저항적인 모습으로 태도가 전환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의지를 품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특징으로는 선생님 이거 세 개 말고도 더 적어줬는데 다시 한번 빨리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이 되어 있다. 자, 여기는 어머님이라고 어떠한 소중한 대상을 호칭한 다음에 지칭한 다음에 태도가 좀 더 감정이 심화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상징적 시어. 자, 여기 나타나는 어떠한 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러한 시간들이 그리고 별이라는 거 이러한 시어들이 그 자체로만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어떠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물에 의탁해가지고 정서를 제시하는 거였죠. 자, 여기서는 어떠한 우는 벌레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될 건데, 자, 벌레는 사실은 항상 울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는 소리가 슬퍼서 우는 거고 부끄러워서 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벌레는 그냥 우는 것뿐인데 내가 화자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감정이입이란 기법이 나오게 되면은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종결어미의 반복이다. 종결어미의 반복 했습니다. 씁니다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화자의 그 성찰 행위에 있어서 되게 경과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연과 오연에서 어떠한 열거가 쓰이고요. 3년, 다연에서는 특히 문장 구조의 반복도 같이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우리가 도치법이 번호법이 같이 쓰인 거겠죠. 거기서 말을 건네는 형식이다. 쓰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똑같이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과거의 존재고 그렇죠. 지금 화자랑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말을 걸어도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대화가 아니라 대화인 것처럼 대화의 형식을 가진 말투일 뿐이다 라는 말을 건네는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대비적인 시어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그렇고 이번 시에서도 그렇고 대비적인 시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여러분들 이때는 지금 일제강점기 치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적인 시대상과 긍정적인 시대상 아니면은 화자의 무기력한 삶과 화자의 이상적인 삶, 적극적인 삶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겠죠. 그걸 잘 파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빨리 이제 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의 상징적 의미 이거 반드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계절이 지나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시간적 배경이 가을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걸로는 어떠한 가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된다. 왜냐하면은 인생으로 봤을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을 때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 이렇게 떨어지죠. 어떤 하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죽기 직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는 어떤 성찰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루라고 기준을 봤을 때도 아침 해가 뜨고 낮에 해가 위에 올라가 있고 이제는 노을이 될 때는 해가 떨어지죠. 그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울함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을이란 시간에는 그러한 해가 떨어지는 시간,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한 시간을 부여해 봤을 때, 의미를 부여해 봤을 때 가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찰의 시간, 그리고 성찰의 분위기, 쓸쓸한 분위기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을 듯합니다. 자, 이거는 명확하게 해석을 추론할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해석을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뭐냐면 별을 세는 행위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행위이고 과거의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난 아무 걱정 없이 별에 대해 집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 뜻은 뭘까요? 라고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좋지만 시험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이래요. 자, 별을 새게 되는데 가슴 속에 새겨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건 뭐예요?
소중한 것들이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중에 보게 될 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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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가슴속에 새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소중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자, 여기도 어떻게 보면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별을 다 세지 못하는 이유가 열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는 우리가 윤동주의 그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해석이 견해가 너무 갈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또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별이라는 건 밤에만 셀 수 있는데 아침이 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시간적 제약? 내일 밤도 있으니까 내일 또 하겠다라는 어떤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다.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난 앞으로도 이런 별을 세는 행위를 지속할 거니까 나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더 할 수 있는 그런 뭐 의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다 세지 않아도 문제 없다. 왜냐면 또 세면 되니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부터 이제 자연이죠. 선생님이 이 시를 봤을 때 연이 헷갈려가지고 그치? 저번에도 난리 났죠. 자, 여기서부터 다연인데 다연부터 이제 그 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별 하나의 추억을 생각하고 별 하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별 하나의 쓸쓸함을 생각하게 되고 별 하나의 동경 그리고 시를 떠올립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저 하늘에 떠 있는 어떠한 별들을 보고 아 이건 추억별, 이건 사랑별, 이건 쓸쓸한 별, 이건 동경이야, 이건 시야 라고 생각하는 세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자, 추억이라는 건 과거의 것들이죠. 그렇죠? 과거의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는 어때? 나에게 굉장히 소중했던 것들, 내가 순수했을 때 함께 옆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잠깐만 떠올리는 거겠죠. 재채기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랑, 사랑도 어떤 소중한 것들, 그 다음에 쓸쓸함, 쓸쓸함은 과거의 어떠한 그 소중한 것들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어떤 쓸쓸함을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되게 이러한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소망하는 어, 어, 이 자판이 고장났어요. 소망하는 이상세계 이게 컴퓨터가 렉이 먹으면 타자가 안 쳐져요. 타자가 할게요. 소망하는 이상 세계 소망하는 이상 세계를 나타내요. 이런 진장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것들이 되겠죠. 과거의 것들인데 이 과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애틋함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것들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자가 애틋함을 느끼고 있고 어떤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나에게 굉장히 소중했던 과거의 것들인데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어떨까? 지금 없으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슬프겠죠. 자, 슬픔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제 부르다가 엄마를 부르게 되는 거야. 어머니. 자, 저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감정적인 기폭제가 돼요. 그렇죠? 우리 울 때 엄마라고 우는 것처럼 선생님도 막 다치고 막 슬픈 일 있으면 엄마 어떡해 이러고 울거든요. 이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여기서 거기에 소중했던 것들을 이제 더 나열하게 되죠. 더 폭발적으로 나열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의미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어떤 의미냐? 자, 선생님이 그 호흡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자연과 우연을 비교하게 되면 자, 먼저 자연이라는 것은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 자연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휘와 관념적인 어휘가 쓰여요. 그렇죠? 하지만 우연을 보게 되면은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보고 책상에 같이 있던 아이들의 이름, 어떠한 실존하는 인물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기 엄마가 된 계집애들,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 그 다음에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런 것들. 그 프랑시스 잼, 그렇죠?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를 이렇게 이러한 시인의 이름을 불러본다고 얘기를 했죠. 되게 관념적인 어휘에서 추상적인, 구체적인 어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그리움의 대상이 되게 관념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시행이 굉장히 여기에 비해서 짧다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5초 안에 얘기를 해야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도 똑같이 5초 안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도 박자가 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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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 둥탁 할 때 별 하나의 추억가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바람바람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렇다는 건 짧은 시행에서 긴 시행으로 바뀌었고 그건 결국 호흡 자체가 근데 이 행을 읽을 때 호흡이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호흡이 빨라졌다라는 건 뭘까요? 할 말이 많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결국 내가 소중했던 존재들을 좀 더 경화되게, 감정이 심화된 상태로 불러보게 되는 거죠. 그 기점이 바로 어머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즉,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감정의 심화를 알 수 있다. 감정의 심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과 정서의 심화를 같이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어머님이라고 불렀죠. 어머님, 얘네들은 멀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건, 말을 건네는 형식이라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자, 소학교 때, 자, 초등학교 때죠. 과거라는 겁니다. 과거. 자, 우리 별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한다 했는데 과거. 그리고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친구들이 이제 어머니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자, 프랑시스 잠이랑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건 시인이죠. 자, 시인이라는 것들은 결국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현실에 때묻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막 부른다고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산문체 형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셔야 돼요. 자, 그들은 지금 너무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자, 멀리 있고 어머니도 멀리 있어요. 자, 멀리 있다라는 게 나의 순수했던 것들은 현재 어떻다? 과거의 순수한 것들은 현재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원인은 결국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시대 현실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멀리 있어요라는 거는 그 대상들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 애틋함이라는 정서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별이 아스리 멀듯이 자 별이 멀듯이 그들도 멀리 있네요. 자 결국 이 별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기 나열한 것들과 결국 별이라는 것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자, 어머니도 멀리 계시네요. 그렇죠? 어떠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상 세계와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건 결국 여기서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앞으로 모의고사 때 추억과 현실의 괴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무엇 때문이다? 부정적인 시대 상황 때문이다. 자, 지식인이라는 건 항상 마음속에 이상적인 세계를 담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찰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에도 그 어릴 때 소중한 것들 하나를 잃어버리죠. 어릴 때 하나둘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바로 이 4연과 5연에 나와 있는 대상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머니는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자, 그럼 북간도라는 공간은 결국 내가 그리워하는 공간이라고도 의미가 부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있는 곳이니까. 음. 그리고 여기도 봐봐.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너무 멀리 있대. 소중한 것들이 별이 멀듯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태도일까요? 얘네들은. 별이 있는 것처럼 나의 소중한 것들이 멀리 있으니까 너무 아쉽고 애틋하고 그리움이겠죠. 얘는 뭘 희망할까요? 이 화자는. 그러면. 가까이 있기를 희망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를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멀리 있어. 그걸 생각해. 아, 너무 멀리 있어. 라고. 그럼 어떤 마음이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그리고 걔네들에 대해서 너무 애틋해. 그리고 너무 그리워.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쵸? 근데 그걸 결국 뭘 통해서 한다? 별이라는 대상을 세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그리워요. 그리워. 그렇죠. 그리워. 누구겠어? 이 대상들이겠죠.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본대. 그러니까 그 소중했던 대상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소중했던 대상들을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 내 이름을 써보는 거야.
어머니가 내 이름을 보고 있고 그 폐, 경, 옥 이런 애들이 나를 보고 있고 릴케라든지 잼이 나를 보고 있어. 그 속에서 내가 이름을 써봤어. 음. 근데 흙으로 덮어버렸어. 그쵸? 자, 그렇다는 건 먼저 보세요. 흙으로 덮어버렸다라는 건 내 자신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즉 부끄럽기 때문이 되겠죠. 덮어버리는 이유는. 자, 이거는 선생님 너무 왜 갑자기 부끄러움이에요? 윤동주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밑에 부끄러운 이름이라는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정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결국 이름을 써봤다라는 건 결국 내가 부끄럽게 된 계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부끄러운 건 왜 부끄러웠죠? 우리가 성찰을 했기 때문이죠. 자, 결국 이름 쓰는 행위의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성찰의 행위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찰의 결과 어떻다?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부끄러운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것들이 사라졌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추론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에서 되게 현실적인 자아가 소극적이고 그렇죠. 안주하는 삶을 살았죠.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잃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결국은 흙으로 덮여버렸습니다. 라고 나의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자, 중요한 건 이름 쓰는 행위가 성찰의 행위라는 거죠. 알았죠? 어쨌든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그 이유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여기 벌레라는 시어가 나왔고 이 벌레가 이름을 부끄러워해서 슬퍼한대요. 자, 벌레가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한다. 벌레가 그냥 우는 건데 벌레가 우는 이유를 부끄러워서 슬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때요? 벌레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할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렇죠? 왜?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이게 바로 뭐다? 감정이입이라는 겁니다. 감정이입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우는 새, 뭐, 뭐 사슴들이 슬피 운다, 뭐 이런 것들. 나는 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의 화자의 정서를 의탁해서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내 정서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서를 간접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부끄러운 행위, 왜 벌레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부끄럽다 생각했을까요? 다시 얘기해 드리면은 뭐 현실적 부끄러움, 슬픔이고 그렇죠. 이 슬픔은 결국은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살았던 삶과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중요한 거 그리고 여기 정서가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년이 남았네요. 자, 그러나. 자, 시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서 시상 전환이 벌어진다. 어, 시상의 전환이 벌어지고 어떠한 태도의 변화가 생기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찰 전과 후예요. 그렇죠? 성찰 전과 후기 때문에 이 후가 되면은 이상적인 자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얘를 네모를 쳐야겠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겨울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시대상과 봄이라는 계절적인 긍정적인 시대, 즉 여기는 대조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비적 시어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는 우하보 겨울과 봄이라는 그 단어가 완전 대비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 겨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의 별에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봄이 온대요. 자, 별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 나의 조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조국, 이 조국에 별이 봄이 온대. 자, 즉 봄이 여러분들의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국의 광복을 얘기하게 될 거고, 그렇죠. 겨울은
일제, 치하의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게 되겠죠. 대비적인 시어가 쓰였고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봄이 오게 되면은 무덤 위에 자 무덤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죽으면 무덤에 묻히죠, 그렇죠? 죽음의 공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난대. 피어난다?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 잔디는 어떠한 생명력 있는 존재, 그리고 색채 이미지를 부여했네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파란색은 되게 긍정적인 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색깔.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자, 여기는 성찰의 결과 나의 어떠한 태도를 제시해 주는 건데 내가 이제 부끄러웠는데 여태까지 앞으로 내가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부끄럽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 별에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될 거고 그쵸? 그리고 무덤이란 죽은 공간에서도 파란 잔디 어떤 생명력이 피어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 즉 나의 무덤 위에도 자랑스럽게 어떤 풀이 풍부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나도 떳떳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이 봄이라는 어떠한 조국 광복의 시간, 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희망의 시간, 아니면 미래의 시간이 되는 어떠한 미래 상황을 간주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 속에서 어떠한 무덤이라는 죽음을 의미하는 시어와 파란 잔디와 풀이라는 부활, 재생, 재생의 의미를 지닌 시어가 각각 대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학원에서 배운 친구들이라든지 참고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자기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희생.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시어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무덤이라는 죽음의 공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별을 세고 있는데 어떠한 그 언덕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다시. 음, 이 별을 세고 있는데 음, 이 언덕이 이렇게 있고 화자가 이렇게 여기 서서 별을 세고 있는데 그 근처에 무덤이 있겠죠. 그렇죠. 무덤이 있겠죠. 문더비의 잔디가 표현하듯이 내 이름자 붙인 언덕, 내 이름자가 붙인 언덕이라 이름이 붙인 언덕은 어딜까? 나의 죽음이에요, 죽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시대상에서 소극적으로 살게 되면은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근데 내가 저항을 해서 일제에 덤벼 어떻게 될까요? 걸리면 죽죠, 그렇죠? 근데 걸리면 죽는데 그 무덤, 내 이름자 붙인 언덕에도 어때요? 나는 죽었지만 나의 무덤 위에는 자랑처럼 풀이 피어날 거다. 어떻다? 되게 내가 자기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 조국 광복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태도를 가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은 이 마지막 년에서 되게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의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앞에서의 부끄러움의 태도에서 의지적인 태도로 어떻게 보면은 성찰을 완성한 거고 또 똑같이 성숙해진 거고 성장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시간적인 배경, 가을에 성찰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내 이름자를 써보는 행위가 내 성찰의 행위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벌레가 우는 까닭에 부끄러워서라는 것은 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봄과 겨울이 굉장히 대비되는 시간이고 그렇죠. 봄이라는 건 우리 조국 광복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해서 같이 이해한다면은 문제 푸는데도 많이 어렵지 않을 거고 이 시 전체를 감상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결국은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 있는 봄이라는 계절의 의미가 우리 광복의 시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잠깐 눈에 뭐가 들어가고 재채기도 나고 같아서 너무 힘드네. 공부 좀만 더 힘내서 우리 중간고사 파이팅 합시다. 알았죠? 파이팅! 어, 파이팅! 하이파이브.